혹시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걱정이 좀 슬슬 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로당이나 친구분들 모임에서 혹시 기초연금이 정말 끊기는 건 아닌지 아니면 액수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좀 불안해하시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뭐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뉴스 제목만 보고도 덜컥 겁이 나셨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또 걱정 어린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부터 관련 연구 보고서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요. 기초연금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국민연금과의 차이점, 이것부터 명확히 짚어보고요. 또 내가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여러분의 궁금증 또 불안감을 좀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카다라 통신이나 그냥 막연한 불안감보다는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그 실체를 좀 확인하고요.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살펴봐야 할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이게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핵심만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정말 내년부터 당장 기초연금이 끊기거나 뭐 대폭 추적이 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분들처럼 친구분들하고 통화하면서 우리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요. 당장 내년에 기초연금이 딱 중단된다거나 뭐 대상자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이유가 최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하고요. 또 기초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이 두 가지를 좀 같은 걸로 오해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 두 가지가 다른 거군요. 별개의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다른 건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젊었을 때 직장 같은 데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신 분들이 나중에 그 기여를 바탕으로 받는 거잖아요. 일종의 내가 낸 것을 기반으로 돌려받는 그런 사회보험 성격의 연금이죠. 반면에 기초연금은요, 보험료 납부 이거랑 관계가 없어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또 소득하고 재산을 합산한 금액, 이걸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께 국가재정,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즉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그리고 배우자랑 같이 사시는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일 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아하,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 기반, 기초연금은 세금 기반 복지. 네, 명확해지네요. 그러면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던 건가요? 그 제안이라는 게. 네,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 KDI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하고 정책 제안이 나온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한 70% 정도께 지급하잖아요.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57%나 아니면 더 줄여서 37%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자. 뭐 이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의 제안 단계입니다. 제안. 정부가 이걸 참고는 하겠다. 뭐 이 정도이지 실제로 제도를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사회적 논의,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이게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네요. 당장 내년에 기초연금이 끊길 걱정은 일단 접어두셔도 좋고,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아주 먼 미래를 보고하는 전문가들의 제안 수준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당장의 변화는 없으니까 안심하시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점은 좀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당장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그 제도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수가요. 2014년에는 435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73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이게 10년 만에 300만 명이나 증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도 같은 기간에 6조 9천억 원에서 26조 1천억 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규모인지 조금 쉽게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2015년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버스 한 대, 한 10명 탄다고 치면요. 그 정도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버스 3대가 필요해진 셈이에요. 게다가 어르신 한 분께 드리는 용돈, 그러니까 기초연금 액수도 2014년에는 최대 20만 원 수준이었는데 2025년에는 34만 원 이상으로 꾸준히 올랐죠. 더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사실. 2050년에는요.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의 거의 2배 가까운 1,900만 명에 이를 거로 예상돼요. 버스로 치면 6대가 넘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버스 요금을 내야 할 젊은 세대,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 역대 최저고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 쓸 곳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군요. 아까 그 자료에 나온 35세 직장인 박민준 씨처럼 급여 명세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어르신들 연금 드리는 건데 앞으로 부양할 노인 인구가 2배로 늘면 우리 부담은 얼마나 커지는 걸까 이런 한숨이 나올 법도 하겠어요. 정말. 맞습니다. 현재 추산으로는요. 일하는 젊은 세대 한 명이 어르신 한 분의 기초연금을 위해서 연간 한 8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셈인데요. 2050년에는 이 부담이 현재의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나옵니다. 이런 전망 속에서 박민준 씨 같은 젊은 세대가 미래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정 문제 말고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 어르신들의 경제 상황이 과거보다 좀 나아졌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런 경향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쫙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 즉 중위소득 가구 소득의 93%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인 2015년에는 이 비율이 절반 정도였어요. 한 50% 정도.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들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셨다면 지금은 중위소득에 좀 더 가까운 분들까지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비용도 늘고 또 예전보다 평균적인 어르신들 형편이 나아지면서 정말 필요한 분께 더 집중해서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70대 초중반이신 분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셨거나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 비율도 높아졌고요. 그 부산에 사시는 김선영 씨가 친구분들하고 야, 우리 때는 그래도 국민연금 붙고 퇴직금 탄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이렇게 이야기 나누셨다는 사례처럼요. 그런데 기초연금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될 때 정해진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지금까지 큰 틀에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의 평균적인 경제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했는데 지급 기준은 상대적으로 그 변화를 좀 덜 반영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공정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좀 실제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기준으로 내가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나중에 기준이 바뀐다면 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서 그 서미숙 씨처럼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이런 서류들 꺼내놓고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막연히 걱정만 하시는 것보다는요. 내 상황을 객관적인 숫자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5가지 핵심 항목을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메모하실 수 있다면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장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첫째는 가구 형태입니다. 혼자 사시는지, 단독 가구인지, 아니면 배우자랑 같이 사시는지, 부부 가구인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2025년 기준으로 수급 기준액이 다르거든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아까 서미숙 씨는 혼자 사시니까 단독 가구 기준인 228만 원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네, 가구 형태 먼저 확인. 둘째는 국민연금 수급액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든 유족연금이든 장애연금이든요. 매달 얼마를 받으시는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 수급액이 그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25년에는 34만 2,510원인데요. 이거의 150%, 대략 한 51만 3천 원 정도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미숙 씨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남기신 유족연금으로 월 42만 원 정도 받고 계셔서 이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감액 걱정은 좀 덜 수 있으셨죠. 국민연금 받는 액수도 중요하군요. 51만 원 정도 기준. 네. 셋째는 금융재산입니다. 은행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요. 주식, 펀드, 개인 연금저축, 보험, 특히 저축성 보험 같은 거요. 이걸 다 합쳐서 현재 가치가 대략 얼마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 금융재산도 일정 계산식을 통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거든요. 서미숙 씨는 예금하고 약간의 보험을 합쳐서 약 2,500만 원 정도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셨죠. 네. 예금, 적금, 주식, 보험까지 다 포함해서? 넷째는 부동산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주택, 이게 공시가격 기준인데요. 주택이나 토지,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의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살고 계신 주택 같은 주거용 재산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재산가액에서 빼줍니다. 또 은행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재산가치에서 차감되고요. 서미숙 씨는 서울에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고 별도 대출은 없으셨어요. 그럼 서울은 대도시니까 1억 3,500만 원이 공제되겠네요. 오, 공제되는 금액이 꽤 크네요. 부채도 빼주고. 네. 다섯째는 월 수입입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근로소득이나 개인사업소득, 건물 임대소득, 아니면 예금이나 주식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거요.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수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에는요. 2025년 기준으로 월 112만 원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공제해주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등 상당히 큰 공제 혜택이 있어요. 일을 해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평가하는 편이죠. 서미숙 씨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월 30만 원, 그리고 예금 이자로 월 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셨습니다. 네. 근로소득 공제가 크군요. 자, 이렇게 5가지 항목들을 다 종합해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한다는 거군요. 와,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거 혼자 계산하기 쉽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월 수입, 즉 소득 평가액에 각종 재산, 금융, 부동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하는 건데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복지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 인정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서미숙 씨도 따님 도움 받아서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소득 인정액이 약 195만 원 정도로 나왔대요. 그래서 2025년 단독 가구 기준인 228만 원보다 낮았기 때문에 수급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안심하셨다고 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그거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5가지 말고도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점이 또 있다고요? 아까 살짝 언급하신 것 같은데.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최근 5년 이내에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증여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재산은요. 비록 현재 내 명의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그 제주도에 사시는 한 봉수 씨 사례처럼 기초연금 신청 앞두고 3년 전에 아들한테 땅 일부를 증여했는데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국세청, 금융기관, 법원 등기소 이런 자료들이 정부 전산망으로 다 연계되어 있어서요. 이런 내역을 숨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부적절한 수급으로 밝혀지면 그동안 받은 연금 다 돌려줘야 하고요. 가산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 5년 이내 증여. 이것도 꼭 체크해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5가지 항목이랑 증여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할까요? 모의 계산 말고. 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역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이거든요. 여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복지 담당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겁니다. 모의 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실제로는 더 복잡한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하고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상담 결과 만약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현재 수급 기준액에 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경우, 그러니까 경계선에 가까운 분들이라면요. 향후에 제도가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에 수급 여부나 금액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이 점을 미리 좀 인지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1355 전화나 주민센터 방문. 이게 제일 확실하군요.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카더라 통신에 흔들리지 않고 내 상황을 객관적인 숫자로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야 막연한 불안감 대신에 구체적인 계획과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궁금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결정 통지서에는 분명히 34만 원 준다고 쓰여 있었는데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은 그보다 적어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66세 조은희 씨 같은 경우 월 34만 원 넘게 받을 줄 알았는데 통장에는 27만 원 정도만 들어와서 깜짝 놀라셨다고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몇 가지 감액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크게 4가지 정도 이유로 통장에 찍히는 돈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국민연금, 그러니까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같은 거요. 월 수급액이 일정 기준금액, 2024년 기준으로는 월 50만 2,210원이었는데요. 이걸 넘으면 그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조은희 씨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셨던 거죠. 국민연금을 월 58만 원 정도 받고 계셨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어서 27만 원 정도만 입금된 겁니다. 이 제도가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아니 성실하게 국민연금 납부한 사람한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도 있다. 네. 둘째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윤성만, 김순자 씨 부부처럼 두 분 다 수급 대상이지만 각각 20%씩 깎여서 27만 원 정도씩만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부부가 함께 살면 혼자 사는 것보다 주거비나 생활비 같은 게 좀 절약된다 이런 점을 고려한 제도라고 설명은 하는데요. 이에 대한 어르신들 불만도 적지 않아서 제도 개선 논의가 있긴 했지만 아직 확정된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인다. 이것도 알아둬야겠네요. 셋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기초연금액만큼 소득으로 산정이 되어서 원래 받던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의 이영순 씨 사례처럼 기초연금이 새로 생기거나 올라도 전체적으로 받는 총 급여액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죠. 아, 생계급여 받는 분들은 총액이 그대로일 수도 있군요. 넷째는 직접적인 감액은 아닌데요.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기초연금 자체보다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전에는 자녀 같은 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돼서 보험료를 안 내셨던 분들이 소득이 생기면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원의 최동욱 씨처럼 국민연금으로 월 75만 원을 받게 돼서 소득은 늘었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서 매달 14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게 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크게 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 나중에 통장 보고 당황하거나 오해하는 일은 줄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때로는 이런 감액 규정들이 좀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존재하고 또 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하고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가장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 궁금증과 우려 상황들 정말 깊이 있게 잘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당장 내년부터 큰 변화가 닥치는 것은 아니니까 과도한 걱정은 좀 내려놓으셔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제도 변화 가능성이 꾸준히 논의될 거다. 그러니까 미리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점이겠네요. 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점검 항목 기억하시죠? 가구 형태, 국민연금 수급액, 금융재산, 부동산, 월 수입, 그리고 최근 5년간 증여 이력까지 이걸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 상담이나 주민센터 방문 상담 통해서 본인의 정확한 소득 인정액 꼭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신 후에는 상담 날짜나 내용 같은 걸 간단히 메모해 두시고요. 나중이라도 소득이나 재산의 중요한 변동사항, 예를 들어 이사를 가셨다거나 취업 퇴직을 하셨다거나 금융상품 가입 해지 같은 게 생기면 30일 이내에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변동사항 신고도 중요하군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회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들처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안전망들이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죠. 이런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소일거리를 찾아서 현금 흐름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등 자신만의 플랜 B를 미리 고민해두는 것도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흔들리거나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내 상황을 차분히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매년 공시지가나 기준액이 발표될 때쯤 내 상황을 점검하는 루틴을 만들고요.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과도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유하면서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또 다가올 미래를 좀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준비하시는데 잦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기초연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친구분이나 이웃 어르신이 계시다면요. 오늘 들으신 내용들 슬쩍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알고 준비하면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까지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개인의 연금 수급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노인 부양 시스템, 더 나아가 여러 세대 간의 재정적 책임과 공전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더 깊은 고민과 솔직한 대화가 필요할까? 단순히 정보를 얻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렇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역시 오늘 이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